말 뜻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말로 가면 이거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선재가 장원영을 좋아한다 그랬지? 선재는 잠깐만 이거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딱 눌러 남자는 장원영을 좋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남자라는 집합과 장원영을 좋아하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 이렇게 셋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필요조건이라는 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남자가 장원영을 좋아하기에는 남자가 필요하다. 장원영을 좋아하려면 남자가 필요하다. 충분 조건은 남자면 장원영을 좋아하기에 충분하다. 말로 하면 이렇게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은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차이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하죠. 아이유는 여자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일 수 있겠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썼어요. 충분 조건. 말로 하려니까 힘드네. 아이유는 여자이기에 충분하다. 필요 조건. 아이유가 필요하다는데? 아이씨, 말로 하려니까 어려운 건데. 아이유는 여자이기에 충분하다. 여자가 아이유가 되려면 아이유가 필요하다. 필요 충분 조건은 같은 거. 자, 원래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 건데 이렇게 하면 많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유는 원래 여자니까 아이유는 여자이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조금 말이 좀 뉘앙스가 괜찮지. 근데 여기 위에서 여자 아이유가 나오려면 아이유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애매하죠. 좀 어려워요. 이 두 문장이 조금 어려워. 충분 조건 같은 경우에도 뭐 남자는 장원영을 좋아한다. 저게 참인 명제라고 한다면 남자라면 장원영을 좋아한다는 거니까 저 명제가 참이면 남자면 장원영을 좋아하기에 충분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건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집합으로 표현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P이면 Q이다. 이 명제가 참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참인 명제야. 아니 참인 명제라고 안 하죠. 참인 명제고 거짓인 명제가 있어요. 자, 참인 명제면 우리는 앞으로 충분 조건이라고 할 거예요. 참인 명제면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충분 조건의 조건은 뭐냐면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이 있을 때 이런 포함 관계를 만족하면 우리는 참인 명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참인 명제는 충분 조건과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거짓인 상황에서 두 가지 패턴이 있었는데 P면 Q이다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 중에 우리는 이런 게 있더라 이거지. 얘는 그냥 거짓인 문제. 여기서 말하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것들을 하나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포함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났어. 이러면 우리는 거짓인 명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끝내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포함하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 중에. 이해하십니까? 반대로 포함하는 거는 우리는 앞으로 필요 조건이라고 할 거다. 그 다음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지. 요거 이해하십니까? 여기 Q가 P를 포함하고 P가 Q를 포함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두 집합의 크기가 같아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만족하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과 필요 충분 조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명제가 참이면 충분 조건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명제가 있어요. 대부분의 명제는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물어볼 겁니다. 근데 필요 조건은 애초에 일단 반대로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인 명제 안에 들어가요. 그죠? 원래 요거잖아. 이렇게 되면 이거거든. 그래서 거짓인 명제인 애들 중에 얘는 좀 특별하거든. 반대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반대로 이름을 붙여준 건데 우리는 어떤 명제를 만났을 때 충분인지 필요인지를 확인하려면 참인지 거짓인지만 먼저 확인을 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은 어떤 조건인가요? 필요 조건입니까? 충분 조건입니까? 필요 충분 조건입니까? 셋 중에 하나를 물어본 거야. 됐지? 셋 중에 하나를 물어봤는데 거짓인 명제인데 아무것도 아닌 명제를 갖다 놓고 문제를 내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제를 보고 집합으로 표현을 했을 때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으로 깔끔하게 표현을 해놓고 요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판단할 수 있으면 요건지 요거인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거짓이네? 라는 걸 확인을 하는 순간 필요 조건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도 이런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한 80%는 맞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80% 정도는 애초에 이 상황을 배제하고 문제를 내요. 근데 문제를 좀 어렵게 꼬아서 내는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중에 거짓인데 필요 조건이 안 되는 것들을 갖다 놓기도 해. 됐죠? 그런데 대부분 무슨 조건이냐라고 물어봤다면 필요 조건이다, 아니면 충분 조건이다, 아니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고를 수 있도록 문장 구조를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x의 제곱이 4, 2면 x는 2, 2다. 준아야?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거짓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집합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이게 문장으로 보면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참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의 집합과 결론의 집합을 깔끔하게 표현을 해주면 가정의 집합은 2랑 마이너스 2, 얘는 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괜찮죠? 그러면 얘는 이 상황을 만족하는 거예요. 가정이 오히려 결론을 포함하는.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필요 조건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근데 이 필요 조건은 애초에 거짓인 명제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짓인 명제 중에 적절한 걸 골라서 필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죠? 모든 거짓인 명제가 다 필요 조건은 아닌데 거짓인 명제 중에 일부분이 필요 조건으로 쓰인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x의 제곱이 4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여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일까 거짓일까? 이것도 거짓이야. 그러니까 우리 느낌이 이렇단 말이야. x의 제곱이 4란 말이야? 그럼 x가 2면 되겠네? x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이것도 만족하네? 둘 다 만족하니까 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알겠죠? 우리는 집합으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집합으로 만들면은 마이너스 2랑 2 두 가지가 있는데 얘를 집합으로 만들면은 2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포함 관계를 성립하지 않죠? 괜찮습니까? 이것도 안 되고 반대도 안 되고 괜찮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거짓인 명제야. 그러니까 얘는 거짓인데 필요 조건도 안 되는 거지. 필요 조건.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단어를 보면 충분 조건이라는 단어도 있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단어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명제가 참이면 충분 조건 아니면 필요 충분 조건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겁니다. 됐죠? 거짓이면 무조건 필요 조건으로 가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 자체가 요거다. 집합의 포함 관계로 판단을 한다. 항상 집합으로 판단을 하시는 걸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명제를 집합 뒤에 배우는 이유가 명제를 집합으로 바라볼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 유형 7번 하기 전에 좀 다른 문제 없나? 여기 있네. 27쪽에 15번. 27쪽에 15번 같은 문제가 실제로 니네들한테 요구하는 문제예요. 요거를 풀 수 있냐 니네? 이렇게. 자, 상황을 집합의 원소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먼저 1번 보세요. 1번의 집합 P 같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면 요거랑 요거 이런 식으로 집합의 원소를 두 개 세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원소라고 했을 때 그게 꼭 숫자, 문자 이렇게 될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상황도 원소로 쓰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만족하는 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이 두 가지 상황 중에 표현하는 애는 이거 한 개밖에 없는 거지. 집합으로 표현을 하면은 괜찮습니까? 그래서 포함 관계가 얘가 더 큰 포함 관계를 성립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라고 이야기하면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고 이게 무슨 조건이냐 라고 이야기하면 필요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보세요. 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P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P를 집합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 요거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영경아? 자, XY가 0이 되고 싶어. 어떻게 되면 돼? X랑 Y.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면 된다. 이 문장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X는 0, 콤마는 그리고예요. 알겠죠? 콤마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그리고야. Y가 0이거나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거나 X가 0이고 Y가 0이 아니거나 이 세 가지 패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가정을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있는 거죠. 결론은 이 한 가지 패턴밖에 없는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집합과 결론의 집합으로 따졌을 때는 가정이 더 큰 집합이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3번. 좋아요. 선재야. 자, 가정 이걸 만족하고 싶어. X랑 Y가 어떻게 돼야 될까? 둘 다 0이면. 그러니까 3번에 P가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0이 되고 싶다. 이 말은 X가 0이고 Y가 0이어야 된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의 집합과 결론의 집합이 같아졌지. 우리는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괜찮습니까? 집합이 똑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절대값 XY가 XY랑 같아야 된다. 어떠세요? 절대값 XY가 XY랑 같아야 돼. 그럼 XY는 어떻게 돼야 되지? 절대값이 그냥 나는데? 그럼 XY가? 절대값 빠져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경우는 어떨 때? 또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XY가 양수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XY가 양수여서 그대로 나온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XY가 양수구나 라는 거. 이게 4번을 만족하는 거는 두 가지 패턴이 있고 얘는 이거 한 가지 패턴밖에 없다. 그래서 가정이 더 큰 집합, 우리는 필요 조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5번 같은 경우에 이거를 넘기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래서 X랑 Y랑 같거나 X랑 마이너스 Y랑 같거나 이번에는 결론이 두 가지 패턴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가정은 한 가지 패턴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는 결론이 더 큰 집합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충분 조건이다. 참인 명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다 이거.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15번 같은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알겠죠? 15번 같은 문제가 중요한 문제야. 비슷한 거 한 개 더 없나? 쭉? 에이, 문제, 아니, 뒤에 더 있을 수도 있어. 보자, 뒤에. 왜 없지? 이거와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연습 한 개만 더 하고 봅시다.
자, 여기 343번. 요거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집합으로. 정민아, 혹시 어제 영상 봤니? 안 봤어? 어디 있는 줄 알지? 무슨 일인가 있지? 자, 도원아, 이거 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이야? 아니. 이걸 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이 상황은 A가 B랑 같거나 A가 마이너스 B랑 같거나.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 있고 얘는 한 가지 상황이니까 Q가 더 큰 집합이죠.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입니다. 괜찮아요? 자, 다음 또 하나 이거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또 B가 0보다 작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는 한 가지 상황, 얘는 두 가지 상황이니까 포함관계가 형성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충분 조건이에요. 참임명제라는 거죠. 자, 다음 세 번째 요거 둘 다 A가 0이고 B도 0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네 이거. 이러면 필요 충분 조건.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증명할 때 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요거 얘를 좀 쪼개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으면 됩니다. 4분의 1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b의 제곱. 이게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에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b의 제곱을 둘로 쪼개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면 얘가 0이 되고 싶으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완전 제곱식은 음수가 안 돼가지고, 그죠? 제곱 더하기 제곱했을 때 0 되려면 0, 0 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B가 0이어야 되고 A도 0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얘네 둘이 같은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한 개만 더 합시다. 연습을 해야 되니까요. 이하고
누굴 시켜볼까? 승윤아, 요거 그렇죠. 요거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있더라. 괜찮습니까? 얘는 한 가지 패턴인데 얘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요거 수민아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a는 b 그럼 여기는 이거는 또 하나 여기는 하나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쓸 때 이렇게 방금 뭐 이야기한 것처럼 a가 0, b가 0이어도 되는데 a가 마이너스 루트 3b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유리수였다면 맞는 말이었을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죠? 근데 실수였기 때문에 이 패턴이 생긴 겁니다. 괜찮나요? 만약에 이게 유리수였다면 00이어야만 돼. 왜냐하면 얘랑 얘가 계산이 안 되거든. 근데 실수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a가 루트 3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면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런 조건이 하나 더 생겼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필요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A랑 B랑 같다고? 자, A랑 B랑 같다는 거 안에 이거 들어가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근데 뭐 따로 구별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겠지? 이거는 사실 요거였죠.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거 조건 뭐? A는 0이랑 B는 0. 그래서 얘는 가정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무조건 0이어야만 되는데 얘는 굳이 0이 아니어도 된다. A랑 B랑 같은데 0이 아닌 것도 괜찮더라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집합으로 따졌을 때 가정이 더 크기 때문에 필요. 여기 문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필요 조건인데 충분 조건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옛날에 그 수능 초창기 때 그러니까 이게 수능 문제로 나왔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필요도 만족하고 충분도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가 5,000원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어. 자, 5,000원 있는 사람 저요 하겠지. 꼭 둘 다 있을 때만 손드는지는 않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만족하는 건 만족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놈들이 다음 중 필요 조건인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필요 충분 조건을 체크한 사람들이 나도 맞다라고 소송을 건 거야. 실제로 소송에서 이겼어. 그래서 그런 상황을 없애려고 문장 구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충분 조건인데 필요 조건이 아닌 거, 필요 조건인데 충분 조건이 아닌 거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이 필요 충분 조건을 골라놓고 자기 맞다고 우기는 애들을 생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뭐야 이거?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어디 갔어? 야. 유형 7번 봅시다.
자, 유형 7번은 필요 조건도 되고 싶고 충분 조건도 되고 싶다.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가 필요. 자, 필요 조건이면 가정이 더 큰 집합이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더 크다라는 걸 얘를 포함해야 되는 거지. 요거를 얘가 먹어야 돼. 그럼 A가 여기 있어야 되겠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먹는구나, 이거 만족해야 되는구나, A가 1보다 작구나. 이게 제일 무난한 형태. 그때 경계선으로 이렇게 옮겨놨을 때도 되는지 확인. A를 여기 색칠하고 이렇게 가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이 부분을 다 포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괜찮네, 같아도 괜찮겠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 1x3이 x는 b보다 작다, 충분이다. 이게 충분히 되고 싶으면 이번에는 결론이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1, 3 요거를 얘가 이렇게 포함하는, 이게 제일 무난한 그림이고, 그러면은 b가 더 커야 되는데 b가 3이랑 똑같다고 하면 3을 색칠하지 않고 이렇게 가도 여기서 포함을 못 시키는 건 없다. 다 포함시키더라. 괜찮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A의 최대값, 최대는 1, B의 최소값, B는 3,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수익선에서 하는 문제이고 되게 잘 이해해야 돼요.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수익선 문제도 연습을 좀 해야지. 문제 개수가 너무 적어. 자, 수직선 문제. 없죠? 자, 다시 수직선 문제를 연습해 봅시다.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채원아, 이거 집합 P 범위 구할 수 있어? 할 수 있겠어? P의 범위, 절대값 푸는 거 괜찮아? 어떻게 돼? 범위? 식 써볼래? 어떻게 해? 범위를 나눠? 자,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5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값이라는 게 원점에서 x까지의 거리라는 뜻이라서 거리가 5보다 작으려면은 5랑 마이너스 5 사이에 x가 있으면 x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이걸 만족할 거다.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이 있고 뭐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x가 마이너스 5와 5 사이에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리가 3보다 멀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과 3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빠져야 x의 어떤 값을 선택하더라도 거리는 3보다 클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는 x의 범위를 바로 말하지 말고 x-1이라는 애가 거리가 3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겠고 3보다 작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먼저 범위를 쓸 수 있으면 돼. 괜찮니? 자, 그래서 양변에 1 더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자, 이게 P의 범위예요. 자, 그 다음 Q. 그래서 요거는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 조건이니까 q가 더 커야 돼요. 마이너스 2랑 4가 이렇게 있는데 요런 느낌이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2랑 비교하면은 얘가 더 작아야 되고 그 다음 여기 4랑 a랑 비교하면 a가 더 커야 돼요. 그 다음에 얘랑 같아서 요렇게 가도 우리는 안에 있는 거를 포함 못 시키는 것이 다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같아도 되고 여기에서도 여기랑 같아서 색칠이 되고 이렇게 가도 여기서 포함 못 시키는 거 없기 때문에 같아도 됩니다.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조금 큰 사이즈이면 좀 내가 이해하기가 좋은데 같은 사이즈라고 해도 포함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아져도 괜찮다라는 거. 그러면 양면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 되는 거랑 요거까지 합쳐주면 2보다는 크고 4보다도 크고 그 다음에 A는 4보다 커야 되죠. 이게 내가 원하는 답. 괜찮습니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됩니다. 이게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합시다. 좋네요 이거. 자, 371번 한 개만 더 해봅시다.
자, 정민아. 요거 x의 범위 구하고 싶어요. 집합 p. x-2는 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 그래서 x는 5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다. 자, 그 다음 여기 x-a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x는 그냥 a도 하면 되잖아요. a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필요 조건이면은 가정이 커요, 결론이 커요? 가정이 커요. 얘가 얘를 잡아먹는 느낌. 그래서 요렇게 있는데 얘가 잡아먹는 거죠. 마이너스 5 9 이렇게. 괜찮습니까?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되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5보다는 이렇게 9가 더. 이 각 받는 것까지도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로 넘어가면 요거 하고 요거 하고.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요렇게 A의 최대 치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필요조건 충분조건에서 집합으로 물어보는 것도 있거든. 집합으로 물어보는 거를 한번 보죠. 자, 여기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358번 포함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 한번 해보세요. 아니지. 내가 하나 풀어주고 니네 하나 풀으라고 할게. 자, 요거 내가 풀어줄게. 자, 요런 스타일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뭐 포함관계를 이야기하기 좀 빡셀 수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영역별로 숫자를 채워놓고 각각의 영역이 어디를 이야기하는지를 확인하면 좀 더 편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P는 1번 영역은 2번 영역인데 2번 영역은 3번 영역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충분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결론이 가정을 포함해야 되죠. 근데 얘는 포함 안 하잖아. 그죠? 그럼 얘는 충분조건 아니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필요조건입니까? 현재야? 필요조건이야? 아니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이거는 무슨 조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괜찮죠? 그냥 거짓인 명분에. 자,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그래서 P, 2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 아니라는 거. 아무 조건이 아닙니다. 다음 P, 2번 영역은 not Q, Q가 아닌 거니까 1번, 2번 충분조건이고 맞는 말 포함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P, 2번은 not Q, 1번, 2번이기 위한 필요조건 아니죠? 얘가 더 크니까. 그 다음에 필요충분조건 아닐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체크해서 포함관계를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보는 집합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영영아, 네? 기억. 뭐? 저요? 기억. R, 어디에요? 어? 2, 3, 4. P는? 여기가 2, 3, 4, 여기가 3. 가정이 더 크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맞아, 틀려? 맞아요. 그 다음 not P 어디에요? 자, Q는? 맞아요, 틀려요? not R 어디에요? 1. not P 어디에요? 1, 2, 4. 맞아요, 틀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합의 포함 관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된다. 괜찮습니까? 이 정도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얼른 하고 문제 풀시간 줄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자, 이제 절대부등식을 해야 되는데 자, 절대부등식. 자, 절대부등식은 부등식인데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이런 거 이런 것 잠깐만 이렇게. 자, 요렇게 생긴 것들은 무조건 만족한다. 부등식을 항상 만족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절대부등식이라고 하죠. 뭐 등호가 있을 때는 항등식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만족하는 등식. 근데 부등호는 등호가 있는 게 아니니까, 부등호가 있는 거니까 뭐 항부등식 이렇게 이야기가 좀 그랬나 보죠, 그죠? 그래서 절대부등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등식이 항상 만족하기 때문에 이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산술기하 그리고 코시-슈바르츠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따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절대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식이 절대부등식이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몇 개, 많지는 않은데 몇 개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이런 거 있죠. 이것도 방금 전에 절대부등식이었죠. 0보다 작을 수는 없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식의 변형을 통해 요렇게 모양을 바꿀 수 있으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니네가 몇 개는 기억하고 있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막 달달달달 외우라는 소리 아니에요? 알겠죠? 몇 개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면 좋다. 그리고 요런 거 요런 거 요것도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음수가 될 수는 없더라. 괜찮습니까? 이런 것들도 절대부등식으로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중 절대부등식인 것은 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개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요것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부등식을 계산하는 거. 부등식 크기 비교하는 거. 우리는 숫자의 크기를 비교할 때 이거는 이제 부등호가 쓰여져 있으니까 이건 뭐 이항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크기를 서로 모른다. 누가 더 큰지 난 모른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웠어요. 어떤 숫자가 있다. 어떤 숫자가 있으면 이 숫자가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 이 숫자는 0보다 크거나 0이랑 같거나 0보다 작거나 셋 중에 하나를 무조건 만족해야 된다. 이겁니다. 실수라면.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A라는 숫자에서 B라는 숫자를 뺐을 때도 0보다 크거나 0이랑 같거나 0보다 작거나 A라는 실수가 있고 B라는 실수가 있는데 두 숫자의 크기가 뭔지 몰라서 내가 빼보니까 양수가 되기도 하고 0이 되기도 하고 음수가 되기도 하더라.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누가 더 큰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 이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숫자를 뺐는데 양수야. 그 말은 뭐냐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남았다는 뜻입니다. 괜찮죠? 얘 같은 경우에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기 때문에 모자랐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면 되잖아가 아니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 조건에 의해서 A가 B보다 크구나. 이 조건에 의해서 A랑 B랑 같구나. 이 조건에 의해서 B가 더 크구나.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얘를 크기를 비교할 건데 얘 지금 절대값 때문에 항상 양수값을 가져요. 얘도 절대값 때문에 항상 양수값을 가집니다. 양수값끼리 크기 비교하는 방법은 더 좋은데 자, 2라는 숫자가 있고 3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무조건 3이 크죠? 이때 우리는 제곱을 해도 3쪽이 크고 네? 세제곱을 해도 이쪽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습니까? 그러면 양수가 있는 두 숫자가 있다. 둘 다 양수야. 근데 A가 더 크대. 그러면 이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곱을 해도 분명히 얘가 클 거야. 괜찮습니까? 요거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아예 누가 더 큰지 몰라서 빼봤어. 근데 계산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A의 제곱이랑 B의 제곱을 만든 다음에 빼봤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 그럼 누가 더 커요? A가 더 컸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둘 다 양수일 경우에는 제곱을 해서 크기를 비교하든 세제곱을 해서 크기를 비교하든 큰 쪽이 클 거다 라는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잘 몰라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랑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을 만들어서 빼보겠다.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요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절대값 A라는 거는 요거랑 같다라고 배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루트 A의 제곱은 두 가지로 나온다고 배웠죠?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그런데 바깥에 제곱이 있는 건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A로 나온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A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무조건 그대로 나온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얘를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가 없어져 버려요. 얘랑 얘랑 없어져. 괜찮습니까? 그래서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은 요거랑 같은 거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 여기
얘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분배 법칙이 들어갈 거니까 절대값 A의 제곱,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B의 제곱. 이거를 우리가 전개를 하면은 얘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이렇습니까? 절대값 A의 제곱을 그냥 A의 제곱으로 쓸 수 있어야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합쳐도 돼요. 절대값 A, 절대값 B는 절대값 A, B와 무조건 같다.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좋은 게, 이게 양수든 음수든지 간에 절대값 씌우면 양수가 되겠죠, 그죠? A가 양수든 음수든지 간에 얘가 양수든 음수든 절대값을 씌우면 양수가 되겠죠. 항상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걸 합쳐서 써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쓸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남는다 라는 건데,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상황을 둘러 나누는 거지. A, B가 양수일 때, A, B가 음수일 때, A, B가 양수면 얘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면 0 됩니다. 괜찮아요? 절대값을 빠져나오는데 그냥 나와서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A, B가 음수면 얘가 마이너스 깔고 나와요. 마이너스 깔고 나오면은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4AB가 되는데, AB가 음수라 그랬으니까 4AB는 당연히 0보다 작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가 빼보니까 계산 결과가 0이 되거나 0보다 작거나 이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얘가 더 크구나 라는 걸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너희들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크기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요 방법으로 제곱해서 빼면 돼요. 시간 한번 써봐. 지우지 말고 이거 쓸까? A 마이너스 B의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 자,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B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을 깔끔하게 풀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A의 제곱이 A 제곱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마이너스 2 AB 플러스 2 절대값 AB
자, 그래서 AB가 양수일 때와 AB가 음수일 때로 나눴을 때 AB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겠죠. 절대값 빠져나올 때.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0 됩니다. 그 다음 AB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B 되니까 마이너스 4AB 이렇게 돼요. 근데 AB가 음수래요.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했으니까 이게 양수 되죠. 그러니까 이 계산 결과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제곱을 했을 때 이쪽이 크거나 같구나. 그럼 원래도 얘가 더 컸겠지.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있는 애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를 조금 기억해 두면 좋다라는 거고, 지금 내가 유형 8번에 아까 이거 설명한 거네? 자, 그러면 이제 절대분홍식의 기본적인 것들은 했으니까 이제 공식들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산술기하. 자, 산술평균은 숫자들의 평균이에요. 평균의 뜻이 뭐냐면 서로 다른 걸 하나로 만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을 공부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 우리가 수학을 80점 받았고 국어를 70점 받았다. 그럼 평균이 75점이지. 그래서 너 두 과목 평균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75점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얘는 한 75점 정도 받았겠구나 라는 추측. 괜찮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5점 정도 받았겠구나 라고 하는 순간 80과 70을 하나의 숫자로 표현을 해준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술평균은 초등학교 때도 배웠죠. 70, 82 이렇게. 괜찮습니까? 산술평균은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그 평균이에요. 근데 기하평균은 뭐냐면 이 기하가 도형을 뜻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런 겁니다. 느낌은 요렇게. 얘 넓이가 36이에요. 기하평균은 이거와 똑같은 넓이를 갖는 평균이에요. 요 길이를 물어보는 게 기하평균입니다. 괜찮습니까? 얼마예요? 6이겠지. 이게 기하평균이에요. 그러면 기하평균은 우리가 산술평균처럼 쓸 수가 없는 게 얘랑 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한 변의 길이가 10일 수는 없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그래서 기하평균이라는 걸 따로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느꼈던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산술평균은 우리가 이리저리 많이 쓰이니까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하평균은 이런 데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 1년 지나니까 2배가 됐다. 그래서 20억이 됐고 또 1년 지나니까 4배가 됐다. 그래서 80억이 됐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1년당 평균적으로 몇 배 증가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2배, 4배 더해서 2로 나누면 3배. 1년에 3배 정도 증가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10억에서 평균적으로 3배씩 증가했어요. 이렇게 산술평균을 이용하면은 다른 결과값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산술평균은 여기서 써먹을 수가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쓰이는 곳이 다르니까 새로운 평균을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했던 산술평균 말고 새로운 평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하평균을 만들었는데, 이 기하평균을 만드는 방법이 얘네 둘을 곱해가지고 루트를 씌우는 거죠. 그래서 2루트 2배, 여기서 2루트 2배, 여기서도 2루트 2배, 이렇게 돼야지 총 배니까 곱해서 8배. 이렇게 하면 말이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서도 2랑 18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6,
요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기하 평균을 쉽게 이야기하는 방법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기하 평균이란 산술 평균이라는 걸 내가 만들고 나서 보니까 얘네 둘 사이에서도 절대 부등식이 성립되더라 라는 거고, 항상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항상 크게 나오더라. 자, 그러면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여기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을 때 산술 평균 만드는 방법, 기하 평균을 만드는 방법인데, 우리가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만든 사람들이 중세에 살던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써먹었을 때 숫자가 양수인 경우 가지고 만든 식이에요. 이때 이 사람들이 이 식을 만들었을 때 음수를 모를 때의 개념이야. 알겠죠?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은 양수에서만 쓰자라고 약속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고 이게 양수라는 조건이 들어있으면 이거 산술 기하 평균인가? 이걸 써야 되는 건가? 라는 느낌이 들면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크기 비교. 누가 큰지 모르니까 빼기.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나면 통분. 이거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 이해됩니까? 요거가 요거고 요거가 요거고, 이거는 통분하느라 2분의 2가 생긴 건데 루트 AB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랑 같은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하고 나면 요거의 제곱이 되는데 괜찮나요? 그 결과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빼보니까 크거나 같네? 얘가 더 큰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산술기하 평균이 어떨 때 쓰느냐? 우리는 최대 또는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쓰인다 라는 걸 기억하고 있고, 모양은 이 모양과 이 모양을 가지고 문제를 낼 거다 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대 또는 최소가 되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되는 거냐면, 여기를 보세요.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있잖아. 크거나 같다. 그럼 큰 쪽 계속 넘어가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얘보다는 클 생각이에요. 쭉 클 생각이야. 그럼 여기에서는 이 영역이 다 되는 거니까 최소를 물어보려면 얘를 물어봐야 되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는 얘는 얘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작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다 되니까 여기서는 최소를 물어볼 수가 없는 거지. 최대를 물어볼 거란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최대 또는 최소를 물어보고 싶은데 최대 또는 최소를 물어보는 공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 어떨 때? 같을 때. 괜찮습니까? 같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네 둘이 같아지는 상황은 어떨 때? 얘네 둘이 같을 때. A와 B가 같을 때 최대 또는 최소를 만족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 초등학교 때도 배웠는데,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었냐면,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A 플러스 B가 10입니다. 이때 AB의 최대값 얼마입니까?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초등학교 때는 여기에다 자연수를 막 집어넣으면서 크기를 비교했다고. 1, 9, 2, 8, 3, 7, 4, 6, 5, 5, 6, 4. 이거 똑같네?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A와 B를 정해놓고 A, B의 최대값이 만족되는 건 여기.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괜찮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는 어떻게 배웠었냐면, 여기 A가 넘어가서 B는 10-A니까 B 대신에 대입해서 A의 10-A여서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10A. 이렇게 해서 위로 물러
축의 방정식이 a가 5일 때구만 이러면서 25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괜찮습니까? 이 2차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를 물어보는 거. 아니면 초등학교 때처럼 숫자를 막 집어넣어보고 이렇게 찾는 거. 근데 둘 다 찾아보면 알겠지만 a와 b가 같을 때 최대를 만족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걸 더 벗어나서 산술기하평면을 쓰면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를 만족하다. 이건 절대 부등식이니까 그냥 내가 쓰고 싶을 때 써도 돼요. 항상 만족하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 왜냐하면 갑자기 이 식이 튀어나오니까. 나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 식을 써. 이유는 없어. 써도 되니까. 첫말이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 식을 써놓고 나서 a 플러스 b 대신에 10을 넣어주면 5는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25 ab. ab의 최대값은 25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언제 최대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네 둘이 같을 때요 하면서 5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괜찮습니까? 그러면 문제. EX 플러스 8Y가 40이래. 싫어. 뭘로 하지? 그냥 15로 하자. 약분이 안 되게? 이거래. 아니야. 그냥 약분해서 쓰자. 이쁘게 숫자가 나오는 게 좋을 테니까. x 플러스 4y가 21. 됐죠? xy의 최대값.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여기처럼 a가 x 역할을 하는 거고 b가 4y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식을 쓰는 겁니다. x 플러스 4y는 2루트 x 곱하기 4y. 여기 2가 생긴 이유는 분모에 있는 2 보기 싫어서 양변에 2 곱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식을 쓸 때 이렇게 쓰세요. 쓰고 나서 이게 20이에요. 대입하고 나누고 루트 4xy 양변 제곱하고 xy의 최대는 25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떨 때 최대값을 가집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얘랑 같을 때. 그래서 x랑 4y랑 같을 때. 그럼 4y 대신에 x를 대입하면 2x가 10일 때. x는 10일 때. x가 10이면은 y는 2분의 5일 때. 실제로 얘네들을 곱하면 25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단순히 요거만 구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문제. 유제 8번 해보세요. 유제 8번. 책에 코시슈바르츠가 없네. 코시슈바르츠는 그냥 설명하지 말까? 도나? 그 개념 플러스 유형에서는 코시슈바르츠가 있니? 그래? 여기에서는 없으니까 일단은 설명 안 하고 넘어가야지. 자, 우리는 요렇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식을 씁니다. 왜? 절대 부등식이니까. 이건 무조건 맞는 식이에요. 써도 괜찮은 식. 괜찮습니까? 이렇게 식을 쓰게 되면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x 플러스 x분의 4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언제 최소가 되냐? 라고 물어본다면 x랑 x분의 4가 같을 때, 이때 최소가 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요거 x의 제곱은 4니까 x가 2일 때, 왜? 양수 쪽에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괜찮죠? 이런 식으로 x가 얼마일 때인지, 그리고 그때 최소값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문제가 좀 꼬여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거의 최소값.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니네가 이제 센스를 좀 발휘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 루트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없어진다 그러지. 안 이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쁘게 없어지라고 모양을 좀 바꿉니다.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 같이 챙겨준다 이거. 그러면 식이 이뻐져요. 자, 일단 얘네 둘로 먼저 산술기하를 써.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거 아직 안 썼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식이 된다. 요거랑 요거 같은 거니까 굳이 되돌릴 필요 없잖아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서 최소값을 계산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여기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도 우리가 이제 산술기하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식을 전개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먼저 산술기야. 근데 나는 이것도 같이 있어야 되지? 양변에 똑같이 5를 더해주겠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면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최대 또는 최소를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뒤에 문제. 자, 18번 방금 설명했죠? 해보세요. 왜, 영경아?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아니 저기 더하기 잘못하셔가지고. 내가 더하기 잘못했어? 아니 저기 그 루트 안에 곱하기. 그러네. 아. 이제 설명 끝이다. 이것만 하고 그냥 이제 다 이제 니네 문제 풀면 되겠다. 이 문제가 좀 많아요. 문제가 많아가지고 니네가 숙제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기 뒤에는 그러고 보니까 고난도 문제도 오늘 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너무 많이 했네.
자, 18번 같은 경우에는 전개 요걸로 산술기하를 하라는 거겠지? AB분의 4 2루트 AB분의 4. 자, 양면에 똑같이 5를 더해라. 이거 약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산술기하는 절대부등식이기 때문에, 절대부등식은 항상 참이식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갑자기 막 쓰여도 괜찮다. 단 조건에 부합할 경우 양수에서 최대 또는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라면 우리는 써먹을 수가 있다. 괜찮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시작.